자, 2021년 1월 1일 판례 공부 17-28236 먼저 민사 사건입니다. 계약 등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제21조에서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중요하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는 거죠. 문화재 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개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 실측 설계, 감리와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 이제 문화재법에 관한 강론 얘기들이죠.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 수리업의 공실력을 확보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 수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였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 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를 수급하여 시행하면 등록 제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능력, 자본금과 시설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문화재 수리를 하게 되어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문화재 수리업의 공실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문화재 수리법은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도 함께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고 제2조 1항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복할 수 있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국가도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명의대학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 수리업자와 상대방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문화재 수리법이 문화재 수리업자와 상대방을 함께 형사처벌하도록 정하여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히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아 위반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이 판례는 먼저 강행 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먼저 적시하고 문화재 수리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는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이고 그 다음 문자는 그 논거들이죠. 자, 그럼 만약에 객관식이었다 그러면 문화재 수리법 제21조 위반 행위는 강행 규정 위반이다. OX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만약 사례형이다 이러면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한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은 이라고 물었으면 간단하게 강행 규정에 위반한다. 그 이유는 첫째,
문화재 수리법 1조에 따른 등록제도를 얘기해주고, 둘째, 명의대여 행위의 허용할 경우 문화재 수리법의 공실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따른 원칙. 넷째, 양 당사자는 그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적어주면 판례 점수 배점에서는 만점을 받겠죠. 자, 다음 2017-275270 사회행위 취소네요.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의 손해배상액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이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398조 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이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별거 없죠?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원칙적으로 위약금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약벌로 해석된다. 다음, 위약금 약정의 손해배상액이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별거 없죠? 일반론이죠. 다음, 이제 이 사안이 중요합니다. 갑 주식회사의 하도급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게 갑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한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계속 중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개시된 배당 절차에서 자신 앞으로 배당금이 공탁되자 신속하게 집행권한을 얻어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갑 회사와 위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정산 합의금으로 하고 갑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을 회사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고 위 공사대금 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을 해소하는 즉시 갑 회사에 그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갑 회사나 을 회사가 자신이 책임있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정산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위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는데 을 회사가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약금 약정은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고 을 회사가 위약 시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자, 위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위약정은 위약금 약정이다. 다음 밑줄들은 논거죠. 다음 판례 2019-232918 청구이의소 민사집행법이네요. 그런데 가족법도 엮여 있습니다. 자, 판시효지 첫 번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 2005년 12월 29일로 개정된 것이네요. 구민법이죠. 제3항, 제4항에 따라 1998년 5월 27일부터 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과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그로부터 3월 내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상속인들도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구민법에는 가능했네요. 그러나 위 부칙 규정상 1998년 5월 27일 전에 이미 상속 개시 있음과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기결된다. 객관식에 내기 딱 좋은 문제죠.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분한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이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2005년 12월 29일로 개정된 것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중요하죠.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이 법정 대리인이 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 있음과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정 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 1998년 5월 27일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 한정 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 승인이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번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갈린 사안입니다. 다수 의견만 읽어봅시다. 미성년 상속인이 법정 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 한정 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 한정 승인의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 승인이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 개시 있음과 상속 채무 초과 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 한정 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 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 의견. 그에 반하여 반대 의견의 경우에는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네요. 다음 행정 네 번째 판례 2017-236-212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독점규제법이네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의 문헌 내용과 체계를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 사유를 포괄적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임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위반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재량이죠. 위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말은 길게 써놨지만 결론은 위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다 라는 거죠. 다음 2018 수 5025 간만에 선거소송이네요. 선거구요. 공직선거법 제222조상 224조 그쯤 관해 있는 선거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준용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데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하나여 선거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 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등이 규정 내용과 체계, 교육감 후보자에게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 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동법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 판시사항은 선거소송이 적법 요건을 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본안 판단으로 들어갔죠. 일종의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죠. 두 번째로 나왔던 말은 첫 번째에서 적법 요건상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거죠. 다음 조세 판례. 조세 판례가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행정법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조세 판례에서 새롭게 천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봅시다. 2018-265538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등을 고려하면 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상호는 구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상증세법 제2조 3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 산정 규정 중 하나이고 구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3호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록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로 증여재산 가액 계산이 일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구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3호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앞서 본 법리는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 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헌,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법 쟁점이 조금 엮여있긴 하죠. 적당히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2017 후 1779 특허네요. 구상표법 제23조 제81조에 의하면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 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 결정에 대한 특허 심판원이 심판 절차에서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사유로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행정 절차적 쟁점이죠. 위 규정에 따른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출원인 또는 심판 청구인은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통지된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거절 이후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하여 거절 이유를 해설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 이유를 통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거절 결정에서 거절 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절차에서는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에 해당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심판 청구인이 위 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거절 이유를 미리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및 심판이 적정을 기하여 심사 및 심판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른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거절 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를 들어서 거절 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일종의 어떻게 볼까요? 특허법의 특유한 법리이긴 한데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쟁점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일종의 이유 제시라고 봐야겠죠. 이유 제시 위반. 다음 형사사건 2019도 11688 상표법 위반이네요.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 상표마다 포괄하여 일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포괄일죄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 관계에 있다. 봅시다. 포괄일죄인 경우와 상상적 경합인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의리 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코크린과 유사한 상표인 코코크린을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병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등록상표와 제2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별거 없죠? 일종의 죄수관계 쟁점이죠. 다음 2020도 5813 상해 명예훼손 폭행 다소 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전파 가능성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 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전파 가능성 이론을 부정하는 듯한 논거를 펼쳐나 봅니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 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이 구체적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이 범위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 가능성 범위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건 너무 기네요. 요지만 간단하게 읽읍시다.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다음.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이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파 가능성 범위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 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형법 제193조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너무 기니까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갑시다. 다수 의견, 이 사안이네요. 앞에 일반론보다는 이 사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신청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던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은 이웃 주민으로 여러가지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당일에도 피고인은 갑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을과 갑이 처인 정은 피고인과 갑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갑과 정은 피고인이 전과자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를 병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갑은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에 소리치기도 한 점, 갑이 사는 곳은 갑 병과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으로 갑에게 전과가 있음에도 병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고 진술하여 갑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앞에 이 집성촌이라는 문구는 문제에서 키워드로 내기 딱 좋죠. 갑과 병인 친분 정도나 적시된 사실이 갑이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가는 것으로 주변에 휘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가로치고 갑과 병 사이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다. 괄호 닫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오늘 2021년 1월 1일 판례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